네.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러면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는 항상 사는 시점, 투자 시점에 판단을 하니까 사는 시점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면 살수록 수익은 그대로인데 투자할 금액이 커지는 거니까 수익률은 낮아진다. 이게 포인트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 얘를 반드시 기억해야죠. 그래서 사는 시점에 수익이 정해져 있을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수록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이게 수익환원법에서 적용됐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감정평가론의 수익환원법에서. 감정평가론 얘기만 하면 갑자기 인상이 어두워지시죠? 그래서 수익환원법 부분에서 얘는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얘를 수익환원법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였냐면 투자액이 없으면 수익은 없죠. 그럼 투자액 가격에서 수익이 나온 건가요? 그렇죠? 투자액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 수익을 수익률로 나누면 다시 가격으로 되돌아간다? 맞나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이라는 이름이 왜 나온 거냐면 가격에서 나온 수익에서 다시 가격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얘를 수익환원법이라고 한다고요. 맞죠? 이게 수익환원법인 거예요. 그래서 수익환원법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뭘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거냐면 토지와 건물을 비교해보면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 때문에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하죠. 그럼 미래 수익이 큰가요? 그래서 토지의 가격은 높게 평가해요. 미래 수익이 현재 가치로만 환원되면 그게 가격이 되니까.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비교했을 때 건물은 뭐가 이루어지죠? 상각이 달아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수익이 1년 뒤 미래 수익이 1,000만 원이었으면 걔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상각이 되는 만큼 가격을 높게 평가해야 되나요? 낮게? 토지보다 건물은 상각이 되는 만큼, 달아 없어지는 만큼 가격을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된다. 낮은 가격? 낮은 가격? 사는 시점에? 그러면 수익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서 조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내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됐었죠.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니까. 이게 다 투자론에서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라고요. 그럼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익률 부분에 더해야 올라간다, 빼야 올라간다? 더해야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건물의 수익 가격을 구할 때에는 길을 쓰고 뭘 찾아서? 상각률을 찾아서 얘를 더해 주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잔존 내용 연수가 20년이 되면 사는 시점에 투자한 금액 100%를 20년에 걸쳐서 까야 되니까, 상각을 해야 되니까 해마다의 상각률은 얼마가 나온다? 5%. 그래서 이 5%를 여기다 더해서 수익률을 올렸던 거죠. 그래서 토지의 수익률이 5%라면 수익환원법에서는 토지 수익률이 5%면 건물 수익률은 당연히 5%보다 더 낮은 수익률이다, 높은 수익률이다? 이래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지금 이럴 줄 알았어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가격만 비교하는 거예요. 가격은 수익환원법에 의하면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 때문에 미래 수익이 더 크니까 얘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럼 수익률은 이 둘 중에 뭐가 더 높아야 돼요? 사는 시점의 수익률은 건물이 더 높아야 되죠? 얘 둘이 반비례니까. 그래서 수익환원법 부분에서는 무조건 토지 가격을 건물 가격보다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요. 이 부동호의 방향이.
네. 그럼 건물의 수익률을 무조건 더 높여줘야 되는 거죠. 사는 시점에 건물의 수익률은 더 높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토지 수익률분에 뭘 더해서 올라간 거다? 상각률이 더해진 만큼 토지 수익률이 5%라면 얘는 5%고 건물 수익률은 5%에 상각률 지금 5%를 더했죠? 지금은. 그럼 얘는 10%가 되겠죠? 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1,000만 원을 미래 수익이 똑같이 1,000만 원일 때 건물은 10% 할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럼 얘는 1억이죠, 여러분. 맞아요? 그럼 토지는 1,000만 원을 5% 할인율을 적용하죠? 0.05로 나누죠? 그럼 얘는 얼마죠? 2억이죠. 네. 이 내용이 되는 거라고. 이 내용.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면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가치가 상승되고 있답니다.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요.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을 더 높게 주고 사야 되나요? 낮게 주고 사야 되나요? 네? 얘는 가격을 높게 지불하고 사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때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경매 얘기하면서 설명드렸던 건데 수익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를 올려서 조정 못하죠. 얘를 올려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수익률을 내려서 조정하겠네요. 맞죠? 그럼 수익률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치 상승되는 가치 상승률만큼을 더할까요? 뺄까요? 빼야 내려가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수익환원법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다?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관계.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만 낮출 수 있다면 좀 더 싼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들어올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이게 개념이 이해가 꼭 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수익환원법의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투자론을 공부한 다음에 바로 뭘 공부해야 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정평가론을 공부를 해야 돼요. 투자론에서 이걸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감정평가론 들어가면 얘를 다 까먹고 없다고요. 외우세요.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따라해보세요.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다. 얘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럼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나오는 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식들. 그럼 이때 원래는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인데 감정평가론에서 가치와 가격, 가치 밸류, 가격 프라이스를 비교할 때 빼놓고는 가치와 가격을 혼용해서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치와 가격이 같다고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면 투자 가치는 이번엔 투자 가치래요. 이게 가격이죠, 여러분? 그럼 분명히 분모에는 수익률, 분자에는 수익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투자자가 목적으로 사는 건 수익은 과거 수익인가요? 발생될 미래 수익인가요? 미래 수익이죠. 예상 수익이죠. 그래서 그 예상 수익을 투자자의 주관적인 가치인 투자 가치는 주관적인 수익률, 무슨 수익률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고 나올 거고. 그럼 얘를 뜯어보면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네요. 맞죠? 그럼 시장 가치는 이게 시장 가격이죠? 그럼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시장 가치를 구할 때에도 예상 수익이 분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분모는 시장 가치는 누구나 10억이면 10억이라고 다 보는 거니까 얘는 객관적 가치죠? 객관적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수익률을 써야죠. 얘가 기대 수익률인 거죠. 맞죠? 그래서 칠판 여기 그대로 보세요. 투자 가치와 요구 수익률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하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바로 식을 하나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요구하겠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럼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 투자 가치는 높아지나요? 떨어지나요? 투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투자 가치가 떨어진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말 그대로? 안 하죠.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얘 수요 감소예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수요가 감소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줄면 가격은 왼수. 초과 공급으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시장 가치가 내려가겠네요? 그럼 시장 가치가 내려가면 똑같은 예상 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인데 걔를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면 그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은 올라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이 뭐랑 같아지고 끝나냐면 결국은 이 요구 수익률과 같아지고 끝나겠죠. 그리고 투자 가치와 뭐가 같아지고 끝난다? 시장 가치는 같아지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딱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요령이 뭐냐면 무슨 가치든 무슨 수익률이든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무조건 X라고요. 되시겠어요? 반비례니까. 그 다음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같아지고 끝나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끝나요. 그럼 수익률도 같아지고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원래 기대 수익률은 시장의 투자 금액과 시장의 투자 금액 개로 예상 수익을 나눠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객관적이니까 나오는 기대 수익률도 객관적인 수익률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닌데 결론은 시장의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 가치가 떨어지니까 시장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 부동산은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투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 가치가 떨어지면 뭐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장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투자 가치만큼 투자자들의 투자 가치만큼 시장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투자 가치가 만약에 올라갔어요. 반대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걸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대답해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생각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가치 같아지고 수익률 같아진다를 기억하시면서 끝내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요구 수익률이 낮아졌어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고 끝난다 그러면 O다 X다? X예요. 낮아지고 끝나요.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시. 요구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내려가니까 시장 가치가 내려갔다 그러면 얘 O다 X다? 얘 O예요, X예요? X예요. 분명히 요구 수익률이 영향을 끼치는 건 뭔데? 투자 가치인데 지금 얘 요구 수익률이 떨어질수록 투자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투자 가치가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하겠네요. 사겠다는 사람이 느니까. 그럼 시장 가치 올라가죠. 되셨어요? 이 개념을 모르면 계속해서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문제 풉니다.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같아지고 끝나고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같아지고 끝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투자론 부분에서 꼭 심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투자론이 사실은 개발론 정도로 쉬워요. 쉬운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비슷비슷한 용어가 계속해서 헷갈리게 언제는 뭐고 심지어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상 수익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투자 수익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본질을 모르니까. 그럼 본질만 정확히 기억해 놓으면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다? 이 식들이?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나온 것이구나.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구나. 그것만 알면 이 내용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수익환원법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 금융의 지렛대 효과의 이제 복습입니다. 복습.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항상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 투자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은행은 없으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그럼 지분 투자자는 남의 돈은 싸게 빌리는 게 좋나요? 비싸게 빌리는 게 좋나요?
싸게 빌리는 게 좋죠. 그럼 남의 돈을 싸게 빌린다는 얘기는 저당 이자를 낮게 빌리는 거죠. 걔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자금 조달 비용을 낮게 줄여서 빌려오는 거다. 자금 조달 비용이 이자잖아요. 저당 이자. 걔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의 돈은 싸게 빌리면 좋다. 누구 입장에서는? 지분 투자자 입장. 그럼 얘는 정이다 부다? 우린 좋은 건 정이었잖아요. 플러스. 그럼 얘는 플러스 정의 지렛대 효과겠죠. 그럼 지렛대 효과의 이제 판단을 해볼 때 원래는 자, 이 개념을 이해해 볼까요? 이것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잘 많아요. 솔직히 헷갈립니다. 사실은 처음 공부해 보면. 총 투자액이 1억이에요. 총 수익이 얼마냐면 얘가 1,000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 전부 다 내 돈으로 투자를 했다면, 자, 전부 다 내 돈으로 투자한 거 생각하지 말고 총 수익률 계산할 수 있나요? 총 수익률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총 수익률은 얼마죠? 식 안 만들어도 되죠. 지금 얼마에?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이니까 10%네요. 그래서 굳이 구해보면 총 수익률은 짝대기 짝 총 수익을 투자액으로 나누는데 총총 위아래 일치시켜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1,000만 원이고 얘가 1억이죠. 그래서 10%가 계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를 했대요. 전액 지분 투자액이랍니다. 그럼 이때는 총 투자액이 지분 투자액인가요? 그럼 총 수익을, 건물에서 나오는 총 수익을 누가 다 누리죠? 지분 투자자가. 그러니까 지금 저당이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 수익률이 곧 뭐가 되겠네요? 지분 수익률이겠죠. 맞습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섞어볼게요. 잘 보세요. 지분이 얘가 3,000만 원이래요. 예를 들어. 저당이 7,000만 원이랍니다. 지금 금융을 빌렸나요? 빌렸죠. 빌렸어요. 이때 얼마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왔냐면 얘 5% 이자율로 돈을 빌려왔대요. 5%랍니다. 대답해 보세요. 얘는 좋은 건가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나요? 이 셋 중에 좋은 거다? 좋은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해서 싸게 빌려오면 좋다? 그럼 싸게 빌려오면 좋다라고 얘기하면 무언가 기준과 비교를 했겠죠. 비교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무엇보다는 싸게 빌려왔다. 지금 무엇보다가 있나요? 총 수익률 10%죠. 총 수익률 10%보다 저당 이자율을 싸게 빌려왔네요. 그럼 이때 전체 돈의 수익률은 10%인데 남의 돈에 대해서는 5% 이자만 주면 내 돈은 더 높은 비율을 갖고 갈까요? 맞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보나마나 얼마보다 높을 거다 계산해보면 총 수익률인 10%보다 높아지겠죠. 이해가 되세요? 얘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저당이 7천이 아니라 3천이고 얘가 7천이에요. 그럼 총 투자액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총 투자액은 1억으로 고정이잖아요. 총 수익이 달라지나요? 남의 돈을 빌렸다고 총 수익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의 지렛대 효과를 누려도 금융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이 돼도 뭐는 변화가 없다? 총 수익률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얘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가 변하는 거죠?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똑같아지거나 셋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금융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총 수익률이 전에보다 높아진다 그러면 X라고요. 네.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지렛대 효과에 의해서 변하는 건 무슨 수익률이죠? 지분 수익률이 달라지죠, 지금. 그래서 지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아, 이거 총 수익률이 변한다 그러면 거의 되면 걸려든다고요. 되셨어요? 주의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총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았냐면 지분 수익률 또는 총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을 비교하면 된대요. 그런데 항상 문제에는 뭐는 그냥 주냐면 이 저당 수익률, 얘가 저당 이자율이에요. 얼마로 빌려왔다는 걸 준다고요. 얘 문제에 줘요. 그럼 총 수익률 계산은 지금 계산한 것처럼 간단하죠. 그러니까 총 수익률만 계산해서 뭐랑 비교해요? 저당 이자율과 비교해서 저당 이자율이 더 낮으면 싸게 빌려왔으니까 좋다. 얘는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판단한다고요. 그럼 이번엔 이 둘 중에 하나와 비교해서 저당 수익률이 같아요. 여러분 칠판 보세요.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평균치가 총 수익률이었죠, 아까. 그럼 셋 중 둘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같다? 아까. 그럼 지분 수익률도 반드시 같겠네요? 그럼 남의 돈 빌려왔지만 지분 수익률의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얘를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이번엔 저당 수익률을 더 비싸게 빌려왔습니다. 총 수익률을 계산했더니 걔보다 문제에 주어진 저당 이자율이 더 높아요. 그럼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려온 거잖아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 나쁘다. 얘는 부의 지렛대 효과겠죠. 되신 거예요? 그러면 금융의 효과가 뭐다? 지렛대 효과예요. 그래서 그냥 지렛대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거예요. 우리 지렛대는 적은 힘을 들여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건가요? 그래서 이 지렛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엄청나게 긴 지렛대를 사용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구를 들어 올릴 수도 있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긴 지렛대를 사용하면. 그래서 지렛대 효과란 금융을 사용해서 내 돈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거다. 기본 개념이. 그래서 금융이 곧 지렛대 효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으면 지렛대 효과는 당연히 없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지렛대 효과라고 나오면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엇의 지렛대 효과? 금융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한 경우에도 지렛대 효과는 발생한다 그러면 무조건 X네요. 금융의 지렛대 효과니까. 그러면 금융의 효과가 지렛대 효과고 남의 돈을 이제 빌렸어요. 그럼 남의 돈을 많이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 안 하면 망하죠. 그럼 남의 돈을 많이 빌리면 많이 빌릴수록 싸게 빌려와서 남의 돈을 많이 빌리면 많이 빌릴수록 정의 지렛대 효과는 더 커질까요? 싸게 빌려왔다면.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는 커져서 좋은데 남의 돈을 많이 빌려왔으니까 아무리 낮은 이자로 빌려왔어도 원리금 상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그럼 못 갚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금융의 위험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겠죠. 그래서 금융이 주는 위험이 뭐고? 금융적 위험. 금융이 주는 효과가 뭐다? 지렛대 효과. 그럼 연달아 봅니다. 금융을 빌리지 않았다면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를 한 경우에 금융의 지렛대 효과를 누릴 필요가, 금융의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금융적 위험은 발생한다 그러면 걔는 X네요. 당연하죠? 예, 이네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4번이 관건이에요. 4번.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좋은 거. 그럼 좋은 거면 위험이 커진다, 줄어든다? 줄어들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보실래요? 모른다가 아니라 금융의 지렛대 효과는 정의 지렛대 효과도 금융의 지렛대 효과죠. 그럼 남의 돈을 빌렸어요? 그럼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한 것보다는 당연히 금융적 위험은 커지죠. 지금 비교 대상이 부의 지렛대 효과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금융의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남의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럼 남의 돈을 빌리지 않은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한 것보다는 당연히 금융적 위험은 커지죠. 근데 금융적 위험이 더 줄어든다 이렇게 함정을 판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예.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지지죠? 지지가 뭐였습니까? 지렛대 효과는 뭐가 변하는 거지? 지분 수익률이 변화하는 거지 총 수익률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되시면 됩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총 수익률의 계산은 여기 그대로 이렇게 풀어야지만 계산 문제가 풀리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실은. 총 수익률은 아까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평균치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계산했던 식을 계산해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총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의 지분 비율 곱했었나요? 이런 침묵은 뭐죠? 아까 그림으로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4천만 원, 9천만 원, 1천만 원. 그래서 90%, 10% 구했잖아요. 그래서 곱해서 더했죠. 그래서 총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평균치라고 했죠. 지금 지분 비율 곱한 게 이게 가중치 곱한 거죠. 저당 비율 곱한 게 저당의 가중치 곱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을 더한 게 아니죠. 그냥 더한 게 아니라 뭘 곱해서 더했다?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거죠. 네,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중평균이라는 걸. 그러면 이제 칠판 그대로 만약 문제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는지 보세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지. 총 수익률이 15%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당연히 뭐는 준다고 그랬냐면 이자율은 얼마로 빌려온다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당 이자율을 5%로 빌려왔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뭘 줬냐면 저당 비율이 40%다 이렇게 줬다고요. 만약에 얘를 40%로 빌려왔다 그러면 얘 0.4인가요? 0.4죠. 그래 놓고 지분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얘를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지분 수익률도 안 줬고 지분 비율도 안 준 것 같은데 지분 비율은 줬다? 이 문제 줬죠?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준 순간 지분 비율 준 거네요? 둘을 더해서 100%니까? 그럼 얘가 0.4면 얘는 얼마겠네요? 0.6이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분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수익률에서 저당 수익률 빼면 안 되죠?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거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는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먼저 구해내야 될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의 가중치를 곱한 값, 얘는 뭘 빼면 된다? 빼면 되는데 저당 수익률을 빼는 게 아니라 저당의 가중치를 곱해서 빼죠. 이걸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푼다니까. 계산 문제를. 그럼 얘 곱하면 얼마죠, 여러분? 2%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를 빼면 얘 13%인가요? 그럼 13%가 지분 수익률인가요? 지분 수익률의 가중치를 곱한 값인가요? 지분 수익률의 가중치를 곱한 값이죠. 그럼 가중치로 나눠주면 얘가 튀어나오겠네요. 맞죠? 그래서 얘를 0.6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수치가 나올 거잖아요.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계산 문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총 수익률 부분에서 무조건 빼는 거예요. 예? 뭘 뺀다? 저당 이자율의 저당 비율을 구해서 곱한 애를 빼주면 되죠, 그냥. 빼주고 남은 게 지분 수익률이다, 지분 비율 곱한 가중치다? 얘 곱해진 거죠, 이렇게. 그럼 지분 비율로만 나눠주면 끝나죠. 그럼 식이
얼마나 간단해지냐면 총 수익률에서 문제 준 저당 이자율의 저당 비율 곱해서 그냥 빼주고 계산기에서 나온 놈을 지분 비율로 그냥 나눠주면 답이 튀어나오죠. 그게 지분 수익률이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연습을 멘토링 동영상에서 시켜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평균치가 된다. 그럼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중간에 총 수익률이 있죠? 평균이니까. 그래서 얘가 다 같으면 이 직선은 절대로 꺾어질 수 없어요. 얘가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 효과. 그래서 셋 중 둘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같다. 연습합니다. 총 수익률 10%, 지분 수익률 10%, 저당 이자율 10%. 저당 이자율 10%, 지분 수익률 10%, 총 수익률 10%. 10%.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 금융을 이용하였으나 지렛대 효과는 없는 거죠. 얘를 뭐라고도 표현한다? 중립적 지렛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 똑같아요. 지분 수익률이 올라갔대요. 자. 지금 총 수익률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남의 돈을 빌려오면 얘가 변하죠? 지분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변하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이 올라갔대요.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이 더 높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졌으니까. 얘는 정의 지렛대 효과? 그러면 보면 당연히 얘는 저당 수익률이 더 낮은 건가요? 이 직선은 절대로 꺾어질 수 없다고요. 그럼 저당 수익률이 싸게 빌려지면 남의 돈을 싸게 빌려왔으니까 얘는 좋다? 그래서 얘가 정의 지렛대 효과인 거예요.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를 표현해보면 지분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죠? 판단하세요. 우린 누구다? 지분 투자자. 지분 투자자는 무슨 수익률을 중시 여긴다?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빌려온 돈의 수익률보다 더 크니까 좋다? 그러면 얘는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큰 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저당 수익률이 더 싼 거죠, 지금. 싼 거죠. 그래서 얘를 또 비교해보면 지분 수익률과 총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지분 수익률이 더 큰 거고 총 수익률보다 총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을 비교할 때 총 수익률이 더 큰 거죠.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정의 지렛대 효과.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는 뻔하겠네요.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려왔겠죠? 그래서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려왔으니까 나쁘다? 부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려오면 내 돈의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나쁘다? 그렇죠? 얘가 부의 지렛대 효과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띄울 걸 미리 알 수 있겠네요. 볼까요? 지분 수익률이 뭐보다 작으니까? 저당 수익률보다 작으니까 나쁘다. 지분 수익률이 총 수익률보다 작으니까 나쁘다.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작으니까 나쁘다. 얘가 부의 지렛대 효과잖아요, 지금.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총 수익률의 계산 아까 어떻게 했죠? 짝대기 짝, 총 수익이 분자, 분모의 총 투자액. 계산식이 간단하다, 복잡하다? 간단하죠? 이 정도면 초간단한 겁니다. 간단해요. 그럼 지분 수익률은 짝대기 짝? 그렇고 뭐가 분자? 지분 수익이 분자, 분모의 무슨 투자액? 이걸 총 투자액으로 대답하는 게 더 어렵다고요. 지분 투자액이죠. 지분 투자액. 그럼 지분 수익의 계산은 총 수익에서 뭘 빼면 되더라? 저당 수익을 빼면 됩니다. 그럼 이 저당 수익 어떻게 계산하죠? 저당의 저당 이자율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3억 빌렸다,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얘 3천만 원이죠. 3억 빌렸다, 이자율이 5%다 그러면 1,5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분 수익률을 계산한답니다. 그럼 얘의 계산은 간단한가요? 복잡한가요? 뭐보단 복잡하죠? 총 수익률 계산보다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문제에 그냥 주지 않고 계산해서 구해야 되는데 얘는 간단히 구할 수 있고 얘는 복잡하니까. 그리고 저당 이자율은 아예 문제에 주니까. 단순히 지렛대 효과가 정인지 분지 중립적 지렛대 효과인지만 물어본다면 우리는
지분 수익률 계산하고 총 수익률을 계산해서 이 둘을 비교해서 지렛대 효과 판단하면 시간 낭비네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뭐만 계산해서? 총 수익률만 계산해서 뭐랑 비교하여? 저당 이자율과 비교해서 저당 이자율이 더 낮으면 싸게 빌려왔으니까 좋다. 정의 지렛대 효과. 높으면 비싸게 빌려왔네. 부의 지렛대 효과. 나쁘다. 같으면 정도부도 없다. 그럼 끝난다고요. 지렛대 효과의 판단은. 되시죠?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분 수익률의 계산은 지분 수익률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면, 꼭 집어 물어보면 이때만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기억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멘토링 동영상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건데, 지분 수익률의 계산은 얘는 소자이자로 기억할 거예요. 뭐로 기억한다? 소자이자. 그래서 양반가에서 아들이 부모님께 자신을 낮추는 말이 뭐죠? 소자죠, 소자.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이게 지분 수익률의 계산 방법이에요. 그럼 소자가 뭐냐? 소자가 뭐냐? 이 내용인 거죠.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 뒤에 나올 내용인데 부동산을 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 취득.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하고? 보유. 판단을 뭐라고 한다? 이 양도라고 합니다. 양도라고 해요. 양도. 그럼 취득 시에 집 나가는 내 돈이 있겠네요. 아까 내 돈을 뭐라고 했죠? 세 글자? 지분액. 그래서 취득 시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분액이 나가요. 지분액이 나갑니다. 그럼 보유기간 중에 집 나갔던 지분액이 한 방에 들어오나요? 임대 수입이 들어오나요? 놀리지 않고 임대하니까 임대 수입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 임대 자체가 지분 투자자의 영업인가요? 임대 행위 자체가 영업이잖아요. 그럼 임대 수입은 영업을 통한 소득인가요? 맞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득 이득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무슨 이득? 소득 이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세금까지 낸 후에 계산하니까 우리가 계산했던 게 얘가 세후 현금 수지였죠. 또는 현금 흐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양도하게 되면 집 나갔던 지분액이 다시 복귀하나요? 예를 들어 3억을 내보내고 샀는데 팔면 3억이 다시 복귀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분 복귀액이라고 한다? 지분 복귀액이라고 한다고요. 얘도 세금을 내놓으로 따지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이에요. 그럼 1억 주고 사서 2억 받고 팔았다면 자본 가치가 증가한 건가요? 그럼 이득이 발생했죠? 그럼 걔는 영업인가요? 자본 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인가요? 자본 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물 하나를 샀어요.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그럼 이 건물에서 누릴 수 있는 수입은 취득 시에 들어오나요? 보유기간 양도 시에 들어오나요? 보유와 양도 시에 들어오죠.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 들어오고 그 다음 양도할 때 판값이 산값보다 더 높으면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 발생한 건가요? 이게 양도 차익이죠, 실은. 그래서 양도 소득세 내잖아요. 그 내용인 거죠, 지금. 그럼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득은 크게 보유기간 중에 영업 소득을 통한 이득과 무슨 이득과? 소득 이득과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 있다. 그래서 임대료와 양도 차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총수익의 계산을 할 때 총수익은 보통 문제에서 예전에는 얘만 줬는데 소득 이득만.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을 계산하는 문제까지 준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못 뺐죠? 뭐에서 뺐죠? 지분 수익은?
총수익, 전체 돈의 수익에서 남의 돈의 수익을 빼면 그게 지분 수익이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바뀐 것, 제가 바꿔놓은 건 얘가 남의 돈의 수익이죠? 이자가? 그럼 소자로 총수익을 바꿔놨죠? 소자가 뭐의 줄임말이에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줄임말인 거죠. 얘 둘은 더하겠죠?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얘는 계산 문제로 또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자 이자를 내고 오겠습니다. 어디로 오나요? 총으로 오나요? 지분으로? 지분으로.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총투자액이 얘는 부동산 가치라고 줄 수도 있죠. 10억 원. 그 다음 지분액이 얘가 6억이래요. 4억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저당이 얼마죠, 여러분? 저당. 6억? 6억이죠? 그럼 남의 돈 빌리면 분명히 이자율을 주게 돼 있다고요, 문제에. 이자율이 얘가 5%다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됐죠? 그래 놓고 얘를 순영업소득을 줘요. 얘가 얼마라고 주냐면 얘를 3천만 원으로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3천만 원.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자산가치 증가율이 얘가 2%만큼 발생이 됐대요. 이렇게 문제에 준 거예요. 그러더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지분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준다고. 그럼 이 문제를 받아들어서 망설이는 분과 그냥 푸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망설여야 돼요? 풀어야 돼요? 망설일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만 적어놓고 얘는 더하기고 얘는 빼기죠? 그럼 소를 찾는 거예요? 소득이득 있나요? 지금 문제? 여기 있죠? 3천만 원. 3천을 딱 적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자본이득을 줬나요? 자본이득 곱게 안 줬어요? 곱게는 안 줬죠? 근데 지금 가치 증가율이 얼마래요? 2%라고 줬죠? 그럼 부동산 가치는 지금 얼마인가요? 총 투자액이 10억이라는 얘기는 부동산 가치가 10억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0억에서 얼마가 올라갔다? 2%니까 10억에 2%면 2천만 원이죠. 맞죠? 그럼 2천만 원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했죠. 그럼 이자만 계산해서 빼면 되겠네요. 그럼 6억에 5% 이자면 6, 5, 30. 자릿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 문제는. 그럼 얘는 3천만 원이겠죠. 그럼 빼면 얼마죠? 2천만 원이에요. 그때 분모에 들어가는 건 총투자액이 들어간다. 지분투자액? 지분투자액 얼마? 4억. 그럼 얼마? 얘가 4천이면 10%잖아요. 2천이니까 5%겠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자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줄 수 있겠네요. 정의 지렛대 효과다, 부의 지렛대 효과다, 중립적 지렛대 효과다? 자, 이 문제 왜 냈는지 모르겠다. 아셔야 돼요. 지금 두 가지가 줬잖아요. 두 가지. 얘 지분 수익률 계산했잖아요. 지금 문제에 저당이자를 줬잖아요. 둘이 같죠? 그럼 총 수익률 계산해 보자마자 계산 안 해봐도 얘 몇 프로가 나와야 돼요? 5%죠. 총 수익률 5% 맞나요? 얘 총 수익이죠. 5천만 원을 총 투자액 얼마로? 10억으로 나누면 5%죠. 계산 안 해봐도 얘는 5%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셋 중 둘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같으니까. 이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수익률 계산? 지분 수익률 계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정리 꼭 해두세요. 시험 문제가 좀 착하게 나오면 얘 빵 프로다 이렇게 준다고요. 빵 프로. 그럼 소만 계산하라는 얘기죠. 소득이득만. 근데 얘를 딱 보는데 뭐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순운영 수입이라고 줄 때도 있다고요.
그럼 똑같은 말이죠. 소득이득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왜 제가 지렛대 효과를 판단할 때 굳이 지분 수익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지를 설명드렸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요구 수익률 부분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먼저 쉬세요. 예.